배종찬의 시사본부. 안녕하십니까. 배종찬의 시사본부 시작합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늘 오전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결과는 오늘 밤 늦게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구속이냐 기각이냐, 그 결과에 따라 이 대표와 여야의 운명도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잠시 후 2시 새 원내대표 선출도 앞두고 있는데요. 불사조 기자단에서 이 대표 구속영장 심사와 관련한 여야 내부 분위기 등 정치권 현안의 뒷이야기와 속사정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을 닮은 로봇, 휴머노이드 로봇이라고 하는데요. 조만간 미국에서 대량 생산을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뉴욕 타임스퀘어에는 경찰관과 로봇이 한 조로 배치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휴머노이드 기술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지 IT본부에서 살펴보겠습니다. 9월 26일 화요일 배종찬의 시사본부 지금 출발합니다. 1부 마지막에 듣는 노래 디저트송 신청도 기다립니다. 오늘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시면 문자 샵 9730으로 자유롭게 보내주시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선정되신 분께는 간식 쿠폰 보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할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배종찬의 시사본부 한입뉴스. 오늘의 핵심 뉴스 한입에 정리하는 한입뉴스 시작합니다.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미디어인권연구소 뭉클의 이봉우 연구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박정호 기자는 기자 생활하면서 하루에 이렇게 뉴스가 많이 쏟아졌던 때가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그렇죠. 거의 뭐 잘 볼 수 없는 그런 일정들인데 이게 오늘 이제 펼쳐지고 있어서 그리고 이게 밤 새벽까지 네. 이재명 대표 영장 발부 여부는 지금 당장 또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 촉각을 곤두세우고 뉴스를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모레부터는 또 추석 네. 명절 연휴인데 참 많은 뉴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바로 이 뉴스부터 들어갑니다. 오늘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는 운명의 날입니다. 오전에 영장 실질심사를 받으러 가면서 지팡이를 짚고 또 우산을 쓰고 그렇게 천천히 걸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오늘 이재명 대표가 오전 8시 30분쯤 단식 중단 이후 회복 치료 중인 서울 녹색병원 응급실을 나섰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한 손에 지팡이를 쥔 채 병원 밖으로 나왔습니다. 오늘 민주당 지도부, 그러니까 정청래 최고위원을 포함해서 지도부 또 일부 의원들이 나와서 이재명 대표 인사를 나눴는데 뭐 심각한 표정으로 인사를 나누는 의원들의 모습도 인상적이었지만 이재명 대표는 또 심각한 의원들하고 악수하면서 또 미소를 좀 몇 개 띄고 있는 그런 모습도 보이더라고요. 그게 좀 대비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지도부 악수를 한 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승용차를 타고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향했어요. 원래는 어제 민주당 공지에 따르면 9시 45분쯤에 법원에 도착한다. 그래서 10시로 예정된 영장실질심사에 임한다라고 돼 있었는데 법원에 10시 3분쯤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차가 좀 많이 막혔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려서도 한 손에 지팡이를 들고 또 한 손에는 우산을 받쳐 들고 청사로 들어갔는데 기자들이 여러 가지 질문을 던졌어요. 뭐 지금 현 상태부터 아니면 증거인멸 논란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질문했지만 아무런 대답 안 했죠. 네, 묵묵부답으로 청사로 들어갔는데 오늘 이제 법원 관계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휠체어까지 준비를 했다 그래요. 혹시 이제 거동이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휠체어도 준비하고 만반에 대비를 했었는데 이재명 대표는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 들어갔고요. 청사 안에서도 이게 또 한쪽 손은 지팡이, 한쪽 손도 허리에다가 손을 대고 힘겹게 걸음을 걷는 모습도 포착이 됐습니다. 어쨌든 오늘 긴 시간 동안 영장 심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체력적인 부담을 좀 어떻게 덜 수 있을 것이냐, 건강 변수를 어떻게 좀 없앨 수 있을 것이냐, 이게 좀 중요해 보이고요. 네. 오늘 이 법원로 앞에는 사실은 그 아침 일찍부터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지지자들, 또 이재명 대표의 구속을 요구하는 보수단체 뭐 사람들, 양쪽이 뭐 모여가지고 집회를 각자 다른 주장을 펼쳤는데 이재명 대표 차는 그쪽으로 안 왔습니다.
그 집회가 있는 그 도로 말고 다른 도로로 왔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뭐 충돌이나 이런 건 없었는데 아무래도 오늘 심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법원 앞에서 양측 지지자들이 또 응원전 아니면은 여러 가지 주장을 펼치는 그런 네. 집회가 이어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군요. 오늘 상당히 늦은 시간에 실질 심사 결과가 나올 거다 그러는데 핵심은 증거인멸 여부가 가장 큰 기준이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구속영장 실질 심사에서 혐의 소명 정도 그리고 증거 인멸 우려, 그러니까 도주 우려 이 정도가 이제 주요한 구속영장 발부의 기준으로 꼽히는데 사실 제1야당 대표가 도주할 우려는 없다고 봐야 되고 또 혐의 소명 정도 같은 경우에는 이게 본 재판으로 넘어가서 다퉈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 구속영장 심사 과정에서 재판부가 혐의가 잘 소명됐다 또는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짚어주는 경우는 사실 굉장히 드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증거인멸 여부가 이번 구속영장 심사에서 관건이 될 것이다 이런 예상이 나오는데 특히 검찰이 이번에 이 두 가지 의혹으로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는데 거기 보면 위증 교사 혐의도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검찰은 혐의에 있어서도 이 대표의 증거인멸 가능성을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보고 있다는 것이죠. 이 이재명 대표가 이 백현동 의혹 관련해서 이 이재명 대표가 사실 국토부가 용도 변경을 압박했기 때문에 2014년 15년에 그래가지고 이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를 용도 변경해줬다고 이재명 대표는 주장하고 있는데 이 발언이 허위 발언이라는 이유로 사실 기소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 기소가 이루어지자 담당 공무원들한테 국토부가 용도 지역 변경을 협박했던 것처럼 진술을 좀 해달라 이렇게 위증교사한 것으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증거인멸 가능성도 굉장히 크다. 이런 이미 전례가 있으니까 이렇게 검찰이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에서도 이미 잘 알려져 있지만 검찰은 이화영 전 경기평화부지사 측을 이 민주당이 회유하고 압박하고 특히 이 이재명 대표의 측근으로 꼽히는 박찬대 의원이 이 이화영 전 부지사를 직접 만나서 회유하기까지 했다. 이렇게 지금 영장에 적시하기도 했어요. 물론 이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 측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이고 백현동 개발사업 당시에 실제로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가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었기 때문에 2014년에 한국식품연구원이 오히려 성남시에 이 용도 변경을 요청을 했던 사실이 다 문건으로 남아 있으니 그런 진실을 얘기해달라고 공무원한테 부탁을 한 것이지 뭐 위증을 교사한 게 아니다 이렇게 반박하고 있고요. 쌍방울 대북송금 같은 경우에도 오히려 검찰이 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뭐 국가보안법이라든가 다른 중한 혐의들을 기소하지 않으면서 그걸 이용해서 이 이화영 전 부지사를 이재명 대표가 마치 연루가 된 것처럼 거짓 진술을 회유 압박한 거 아니냐 오히려 검찰이 이렇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네. 자,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한참 시간이 지나야 또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번에는 또 2차 개각과 관련해서 장관 후보자 내용입니다. 이종찬 광복회장이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게 공개 편지를 보냈네요. 네, 이종찬 회장이 어제 기자간담회를 열었는데 어떤 얘기를 했냐면 요즘 뉴라이트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임의단체에 불과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또 우리는 일본의 식민이었다라는 얘기까지 하는데 이대로 둬선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유인촌 후보자에게 서한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어떤 내용이 담겼냐면 다음 달 5일 열리는 유인촌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대한민국이 임시정부 법통을 계승했음을 분명히 밝혀달라라는 주문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 회장은 유 후보자가 이명박 정부 문체부 장관이었던 2008년 당시에 건국절 논란을 재소환해서 다시 한번 이걸 지적을 했는데 기억하시겠지만 그때 2008년 10월 문체부가 전국 중고교와 군부대 등에 배포한 208페이지 분량의 홍보용 책자 제목이 건국 60년 위대한 국민 새로운 꿈 이런 책자예요. 여기서 건국 60주년이란 표현을 써서 임시정부 법통 논란을 일으킨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뭐 많은 보도도 되고 논란도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 광복회가 강하게도 반발했습니다. 건국 훈장 반납 이걸 결의하면서 반발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그 장관이었던 유 후보자가 직접 광복회를 찾아가서 유감을 표명하고 책자를 수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전례가 있으니까 이종찬 회장의 얘기는 뭐냐면 아니 이전 정부에서 이 1948년 건국에 대해 사과하고 임시정부의 법통을 확실히 하신 점에 유의하면서 인사청문회에서 분명한 입장을 좀 정리해달라 이게 당부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어떻게 보면 지금 여러 가지 이 건국절 논란이 계속 이어져 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이게 논란이 한번 됐었고, 그렇죠. 그다음에 뭐 신원식 후보자 이 답변서에서도 이게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거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유인촌 후보자가 과거에 했던 거 있지 않냐. 그때 생각 같을 거니까 그거 얘기하고 이런 논란이 없게 좀 나서달라. 이렇게 요구한 걸로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정식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과연 인사청문회에서 어떤 얘기가 나올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이종찬 회장이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와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과 관련해 소통한 적이 있냐 이런 기자들이 물음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공식적으로 서신을 보내거나 의견을 보낸 사실은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도 개인적으로 지금 북한 공산주의와 혼동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입장을 내놓고 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건데 또 어떻게도 얘기를 했냐면 한국 국민은 독립만이 목적이다. 공산당에 가입하고 있는 사람들이 진짜 공산주의가 아니라 독립운동을 하기 위한 방편으로 간 거다. 이렇게 1920년에 미국 뉴욕 트리뷴지가 보도했던 기사를 소개하면서 홍범도 장군을 공산당으로 뒤집어 씌우면 안 된다. 이렇게 거듭 강조했습니다. 자, 신원식 장관 후보자 얘기를 했는데 바로 발언입니다. 신 후보자의 과거 발언 중에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는 발언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발언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조선을 선개한 대한제국이 무슨 인권이 있었습니까? 개인의 재산권이 있었습니까? 아니 예를 들어서 대한제국이 존속했다고 해서 일제보다 행복했다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까? 국민들이? 자, 이 내용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네, 이게 2019년 8월 14일 한 보수 유튜브 채널에서 역시 이제 문재인 정부가 한일 관계를 의도적으로 악화시킨다고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다가 네. 이런 발언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조선을 승계한 대한제국에 무슨 인권이 있었느냐. 개인의 재산권도 없었다. 대한제국이 존속했다고 해서 일제보다 행복했다고 확신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냐면 마치 우리를 불법 식민 지배했던 일제 강점기에는 인권이 있고 개인의 재산권이 있고 대한제국보다 행복했다는 얘기로 들리거든요. 이렇게 되니까 당연히 일제 강점기를 정당화하는 것 아니냐 이런 논란이 나올 수밖에 없고 이 같은 방송에서 또 어떤 얘기도 했냐면 일본이 우리를 점령한 것을 우리가 미워하는데 그동안 다 사과했고 돈도 다 받았다. 이제는 잊어버리고 다시는 그런 꼴을 안 당하도록 우리가 부국강병을 해야 한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 일본이 전쟁 범죄나 불법적 식민 지배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법적 배상을 하고 이런 책임을 다 했다는 건 사실 명백한 거짓입니다. 지금도 안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분명한 사실관계에 대한 왜곡에다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조선은 어차피 일제강점기보다 불행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일제강점기가 마치 정당하다는 식으로 얘기한 것은 또 오랫동안 우리 역사학계에서도 또 사회적으로도 논란이 되는 이 굴종적인 식민사관 아니냐 이런 비판을 좀 피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아마 네.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종찬 광북회장까지 신원식 이 장관 후보자에게 일종의 부탁 또는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게 국방장관 책임자로서 국방 책임자로서 과연 이런 인식이 올바르냐 이런 문제는 또 청문회에서 공방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강제징용에 대한 부분도 배상이 우리 대법원 선고 결과로 나왔는데 그 안 하고 있죠. 일본이 안 한 거죠. 네. 자, 이번엔 해병대 이슈로 가봅니다. 수해 실종자 수색 과정에서 순직한 해병대원 사건 관련 수사 외압 의혹 내용인데요. 박정원 전 수사단장이 자신에게 내려진 보직 해임 조치가 부당하다면서 집행 정지 신청을 냈는데 법원에서 기각이 됐네요. 네, 어제 수원지법이 이제 판단을 내린 건데요. 이건 군 법원이 아니라 일반 법원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박정훈 전 단장 측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명시적으로 이첩을 보류하라는 지시가 없었다. 설사 그런 지시를 했다고 해도 명백히 불법적인 지시다. 또 보직해임 처분은 명백한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에 터잡은 것이기 때문에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또 특히 이제 사실은 적법한 권한을 완전히 박탈당해서 수사 업무에 종사할 수가 없고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되는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이거 보직해임 집행정지 시켜달라. 집행정지 빨리 해달라라고 얘기를 했지만 재판부는 판단을 다르게 했습니다. 지금까지 제출된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위처분의 집행으로 인해 신청인이 입는 손해 내용과 정도 또 공공복리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을 종합할 때 신청인이 제출한 소명 자료만으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이 부족하다. 이렇게 쭉 얘기를 했는데 물론 이게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것이기 때문에 본안 소송에 영향은 없다고 하지만 박정훈 전 단장 입장에서는 이거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일 때 정직 효력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 사례와 좀 다른 결론 나온 게 아니냐 이렇게 또 비교하기도 하던데 논리의 일관성이 없다라는 주장을 박정훈 전 단장 측에서 하면서 재판부를 겨냥하고 있지만 어쨌든 이 재판부에서 받아들이지 않아서 본안 소송 가서 다뤄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자,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공수처는 조금 상황이 또 다릅니다. 박정훈 전 수사단장이 제기한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공수처는 해병대 1사단을 방문 조사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지난 8월 23일에 이 박정훈 전 수사단장 측이 이 군사법원법상 적법하게 그러니까 빠르게 이첩하라는 경찰이 이첩하라는 의무에 따라 정상적으로 이첩이 됐는데 이 국방부가 개입을 해서 수사 자료를 불법 회수했다라는 혐의로 이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에 고발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고발 대상은 국방부의 김동혁 검찰단장 그리고 유재은 법무관리관 이렇게 해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공수처에 고발을 한 것인데 이 인물들이 지금 사실 박 전 단장 측에 또 부당한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인물들이죠. 그래서 어제 이 공수처 특별수사본부가 지금 꾸려진 상태에서 지난 20일부터 이어져온 이 포항 해병 1사단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도 방문 조사를 해서 이 박 전 단장과 함께 임성근 1사단장 등 8명을 수사했던 인물들을 불러서 얘기를 들어보고 수사 과정이 어땠는지 얘기를 들어보고 또 이첩 과정이 어땠는지 얘기를 들어보면서 과연 이첩 과정에서 국방부의 불법적인 개입이 있었는지를 조사하고 있는 것인데요.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 박정훈 단장에 대한 항명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건 국방부 검찰단이고요. 국방부에서 박 전 단장을 수사하고 있고요. 또 박 전 단장 측이 수사 외압이라고 하면서 이 해병대 1사단과 국방부 법무관리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공수처에 고발했기 때문에 이 공수처가 오히려 해병대와 국방부를 또 수사하고 있는 게 하나 있고요. 또 국방부가 재조사해서 혐의를 뺐던 임성근 1사단장 그 해병대원 순직 사건에서 원래는 과실치사 혐의로 해병대 수사단이 임성근 1사단장을 혐의에 포함시켰었는데 네. 국방부 조사 과정에서 빠졌죠. 그래서 임성근 1사단장 등 이 해병대 고위급을 박 전 단장 측과 생존자 가족이 또 별도로 고소한 게 있습니다. 이 사건은 지금 공수처와 또 경찰이 또 따로 수사를 하고 있어요. 다방면에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앞으로 어떻게 수사가 또 이루어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해병대 이슈가 참 끝나지 않네요. 자, 이 시각 교통정보 듣고 한입뉴스 이어가겠습니다. 유하영 리포터.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비가 오면서 도로 정체가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 시내에서는 강변북로 구리 방향 행주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막히고요.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반포대교 부근 3차로에 고장난 차가 서 있어서 여의 하류부터 밀립니다. 이전에는 행주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속도 떨어지고요. 수도권 제1수단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방향 김포요금소에서 송내까지 꽉 막혀 있고요. 반대 일산 쪽으로도 시흥에서 송내까지 정체고 더 가서 김포요금소에서 자유로 분기점까지 밀립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수원에서 신갈분기점까지 막히고요. 더 가서 판교에서 반포까지 45분 정도 걸리겠습니다. 평택 시흥고속도로는 시흥 쪽으로 마도분기점에서 시화대교까지 10km 정체고요. 논산 천안고속도로 논산 방면 남풍새 나들목에서 차량터널까지 밀립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배종찬의 시사본부. 이봉우 연구원 박정호 기자와 함께 한입뉴스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대선 직전 보도됐다고 하는 김만배 신앙님 두 사람의 그 인터뷰 관련 이슈입니다. 김만배 인터뷰 논란에 대한 정부 여당의 비판 계속되어 왔는데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뉴스타파의 김만배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방송사들에게 무더기로 과징금 징계를 확정했다고요. 네, 어제 제재가 확정이 됐습니다. 어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말씀하신 대로 김만배 인터뷰 인용 보도했던 지난해 3월 7일자 KBS 9시 뉴스, JTBC 뉴스룸, YTN의 뉴스가 있는 저녁이 일제히 과징금이 확정이 됐고요. 과징금은 최대 4,500만 원까지 가능한데 액수는 추후에 정한다 그러고요. 문제는 이 지상파 등 주요 방송사들에 대해서 이번에 적용한 이 심의 규정이 공정성과 객관성 조항인데 이 주요 방송사 뉴스에 대해서 공정성과 객관성 조항을
규정을 적용해서 무더기로 최고 수위 징계인 과징금 부과를 결정한 것은 방심위가 탄생한 이래 처음입니다. 그 정도로 좀 충격이 가는 일인데 심의 과정에서 이 야권 추천 심의위원들이 강하게 항의하면서 퇴장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7명 위원 중에 4명이 여권 추천, 3명이 야권 추천인데 이 3명의 야권 추천 위원 중 옥시찬, 김유진 위원이 이 보도들은 심의 대상조차 될 수 없다며 강하게 항의를 하면서 퇴장을 한 것인데요. 사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과 방송법상으로 보면 이 방통심의위가 인지한 시점으로부터 6개월 전 보도까지만 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옛날 것까지 하면 사실 다 심의를 현실적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이미 1년이 넘은 이슈죠. 그렇습니다. 네. 문제는 말씀하신 대로 이 보도들은 1년 6개월 전에 보도가 나온 거예요. 심지어는 뉴스타파 인터뷰를 인용 보도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심의 규정상 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했는데 이 여권 추천위원들은 명백한 왜곡 보도인 경우에는 예외를 두고 있기 때문에 1년 6개월 전 보도도 심의할 수 있다면서 이 과징금 부과를 결정을 했고요. 또 이 심의 과정에서 너무 과한 징계라는 야권 추천위원들의 비판도 있었습니다. 이 퇴장을 하고 홀로 남았던 윤성옥 위원 같은 경우에는 이 방송사가 이 왜곡 보도를 통해서 또는 조작을 통해서 경제적 이득을 취한 경우가 아니면 보도에 대해서 과징금 부과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보도 위축이 될 수 있다고 항변을 한 것인데 실제로 지금까지 객관성, 공정성 조항으로 과징금을 부과했던 사례가 딱 하나 있는데요. 방송 뉴스에 대해서. 2019년에 기자 본인의 변조된 음성을 마치 익명 관계자 인터뷰인 것처럼 허위 보도를 했던 KNN 부산 지역의 경남 지역의 방송국인데 그러니까 아예 인터뷰가 없는데 본인 음성을 인터뷰한 것처럼 입힌 거예요. 완전한 조작 보도를 통해서 이 과징금이 부과된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번 사례가 김만배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게 과연 이 정도로 허위와 왜곡과 부당한 이득 취득이 있었느냐라고 야권 추천위원들은 항의를 한 것이고요. 사실 이 공정성 조항 자체가 균형을 잃으면 안 된다라는 좀 굉장히 광범위하고 모호한 조항이라서 오랫동안 이 조항으로 징계를 하는 건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조항을 적용하더라도 굉장히 경징계만 주로 나왔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과징금까지 나오다 보니까 굉장히 지금 논란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지금 여권 추천위원들은 방송사들이 직접 사과 방송을 할 정도로 허위가 확정되지 않았느냐. 단적으로 인용 보도라고 하지만 단적으로 보도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지금 이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 관련해서 김만배 씨 이 인터뷰 내용이 허위라고 하지만 여전히 남욱 변호사 같은 경우는 작년 11월 수사에서도 로비를 그때 당시에 2011년 수사 당시에 김만배 씨가 검찰 고위급에 로비를 했다는 얘기는 분명히 들었다. 그러니까 작년 12월까지도 이 수사 무마 의혹에 대한 로비 의혹은 남욱 변호사조차도 사실 진술을 바꾼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의혹은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에서 이 세부적인 부분에서 진술이 엇갈리는 것을 과연 우리가 허위 인용 보도를 할 수 있느냐 이런 논란도 여전히 좀 논쟁거리로 남아 있습니다. 또 하나 제기되고 있는 것이 처벌 결과도 이제 어떻게 나온 것에 대해서 논란이 되기도 하지만 이게 엄청나게 일사천리로 빨리 나왔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방송 소위에서 19일에서 결정이 돼서 오늘 이 전체 회의까지 사실 일주일 만에 이 과징금 부과라는 최고 수위 징계가 확정이 된 것이거든요. 또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유일임 위원장이 새로 들어와서 사실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지금 인터넷 신문 보도까지 심의 대상으로 올리겠다라고 확정까지 해놓은 상태. 이런 식의 그 기조로 볼 때 사실상 이 김만배 인터뷰 보도에 대해서 유일임 위원장이 이미 쉽게 말해서 정부의 기조를 받아들여서 중징계하는 마음을 가지고 들어와서 일주일 만에 지금 사실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징계를 확정한 것 아니냐. 심지어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내부에서 팀장급 직원이 유일임 위원장의 이런 가짜뉴스 척결 의지가 과연 대의를 위한 게 맞느냐. 지금 심의 규정과 법상에 어긋나는 정도로 이런 김만배 인터뷰 건을 긴급 심의로 올리고 인터넷 신문 보도까지 심의를 한다는 것은 다 법에도 어긋나는데 사실상 정해진 수순 아니냐고 지금 내부에서 유일임 위원장의 편지를 쓸 정도거든요. 그래서 사실 내부도 좀 시끄러운 상황인데 이런 거에 대해서 과연 내부적으로 어떤 논의가 오갔는지 또 아마 앞으로 이제 국회에서도 이런 심각한 징계건에 대해서는 논의가 될 것이고 아마 이번에 중징계를 받은 방송국들이 행정소송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 행정소송 결과에서도 이러한 방통심의회 기조가 과연 적절했는지 따져볼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정확하게 방심위에서 어떤 내용이 또 오고 갔는지 우리가 뭐 알 수는 없는 것이니까요. 네, 나중에 회의록이 공개되긴 하는데. 네. 자, 방송통신위원회도
네이버의 뉴스 검색 알고리즘을 조사한다고 했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거 포털에 대한 압박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네요. 네. 사실 지난 7월 5일부터 네이버의 뉴스 서비스에 대해서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위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 점검을 한 결과 네이버가 특정 이용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 또 불합리한 조건 또는 제한의 부당한 부과, 중요사항 미고지 이런 것 등으로 금지행위 규정을 위반한 소지가 있는 걸로 판단했다는 거예요. 사실조사에 착수한다 이런 얘기인데 방통위는 네이버 뉴스 알고리즘 이건 언론사의 기사 배열 관련 문제와 직결돼서 특정 언론사 편중 현상 등의 발생 원인을 지목해왔고 여기에 따른 사업자 차별 같은 여론 왜곡의 문제가 지적됐기 때문에 이걸 한번 사실 조사를 해보고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네이버의 과징금이나 형사고발 조치하겠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그동안 여야 모두 뭐 뉴스 노출 알고리즘이 자기 정당에 불리하다 이렇게 포털을 오랫동안 비판해 왔어요. 하지만 정부가 이게 직접 민간 기업 영업 기밀이라고 볼 수 있는 뉴스 알고리즘 이걸 직접 들여다보겠다 나선 건 처음이기 때문에 방통위가 가짜뉴스 선별 이것에 의해서 또 더 나아가서 포털뉴스 노출 기준 선별까지 가는 게 아니냐. 이렇게 되면 뭐 방송사에 대한 압박도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비판의 목소리를 듣고 있지만 포털 서비스도 어떻게 보면 압박을 받는 게 아니냐. 그럼 압박을 받고 포털이 또 어떻게 거기 압박에 순응해 나가게 된다면 또 이게 우리 국민들한테 어떻게 영향을 줄 것이냐. 여러 가지 우려점들은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포털이 어떻게 또 대응할지 그리고 지금 보면은 방송사 같은 경우는 지난 11일에도 지상파 시사 프로그램 등에 대해서 무더기로 법정 제재를 의결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법정 제재를 받게 되면 이 방통위의 방송사 제어가 재승인 심사 때 감점을 받게 돼요. 그래서 방송사로서는 정말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런 게 반복이 되다 보니까 그럼 결국 정부를 비판하거나 권력자와 관련된 의혹을 제기하는 게 쉽지 않겠다. 뭐 이거 의혹 제기했다가는 잘못될 수 있으니까 이거 안 하면 안 될까? 아니면 이거 좀 약하게 하면 안 될까? 이런 식으로 해서 내부 검열이 이뤄져서 결국 의혹 제기 아니면은 권력을 감시하는 보도는 위축되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올 수가 있겠군요. 자, 이번엔 전직 대통령의 행보입니다. 전직 대통령의 행보가 주목받는 이유가 또 뭘지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자신의 탄핵과 현 정부에 대해 평가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11일 대구 달성군에 있는 사저에서 중앙일보와 인터뷰한 것이 보도가 된 것인데요. 탄핵에 대해서 자신이 탄핵된 일에 대해서 얘기한 걸 먼저 들어보면 주변을 잘 살피지 못해 맡겨주신 직분을 끝까지 해내지 못하고 실망과 걱정 드렸던 점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송구하다면서 사과의 뜻을 밝혔고 그때 당시 이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 인물이었던 최순실 씨, 개명 후 최서원 씨죠. 이 인물에 대해서도 청와대에 들어가니 사적 심부름을 해줄 사람이 없었는데 사심없이 저를 도와주는 사람으로 생각을 했었다. K스포츠재단 그리고 미르재단 이사진을 그 최서원 씨가 추천을 할 때 거절하지 않았던 것을 정말 많이 후회했다 그러면서 어느 정도는 또 반성과 그런 뜻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또 한 가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실형이 내려졌던 혐의가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의혹이었죠.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참모들이 역대 정부에서도 다 이렇게 지원을 해줬다고 하길래 일하는 데 쓰라고 했다. 하지만 사적 용도로 쓴 것은 없고 모든 것은 잘 몰랐던 저의 책임이다라고 다시 한번 자신의 책임을 강조를 했고요. 현재 이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으로 연루됐던 남재준, 이병기, 이병우 전 국정원장들은 모두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인 작년 12월에 신년 특별사면으로 복권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또 한 가지 혐의 2016년 공천 불법 개입 의혹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리스트를 만들어서 당에 전달하면서 이 사람은 공천하지 마라. 예를 들어서 논란이 됐던 유승민 의원 공천을 주지 마라. 이렇게 명시적으로 지시를 한 바는 없지만 참모들이 내가 유 의원을 마땅치 않게 생각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건 역시 결과론적으로 내 책임이다 하면서 역시 본인 책임을 인정을 했습니다. 이른바 친박 간별사 논란이었죠. 그렇습니다. 네. 지금 사실 이렇게 인터뷰도 하고 공개 행보가 많아지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총선 앞두고 정치활동 재개하는 것 아니냐 이런 예상도 나오는데 이에 대해서는 친박은 과거에 정치를 같이 했던 분들이고 개인의 선택이지만 정치를 다시 시작한다면 그분들이 내 이름을 대진 않았으면 좋겠다라면서 본인의 정치 재개는 또 선을 그었습니다. 뭐
총선에 뭐 공개적으로 도와주지는 않는다는 메시지일 수도 있겠네요. 자,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인데요. 4대강 현장을 방문할 예정이다라는 소식이 나오네요.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해 주시면요. 네, 뭐 다음 달 25일쯤이 될 것 같은데요. 이포보, 여주보, 강천보 이게 세 계보를 둘러볼 예정이다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포보 지킴이라는 그 지역 주민들 모임의 초청으로 이뤄진 걸로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4대강 보호 덕분에 홍수 피해가 크지 않아서 이 전 대통령에게 고맙다라는 취지에서 이 전 대통령 초청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명박 전 대통령도 계속해서 공개 행보가 많아지고 있고 뭐 12월에는 서해전을 열 거다 뭐 이렇게도 알려지고 있어요. 서해전요? 그렇습니다. 서해를 뭐 계속 해왔다 그래요. 네. 전시회까지 연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런 공개적인 행보 이런 것들 주민들 만나고 이런 것들 결국 내년 총선 앞두고 보수 대결집 차원에서 여러 가지 세레모니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경제 관련 이슈 하나만 더 짚어볼까요? 자, 우리 나라와 러시아 사이 관계가 상당히 좀 지금 껄끄러운 상태인데 현대자동차 러시아 공장이 러시아 기업에 인수될 거란 외신 보도가 나오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어제 러시아 언론에 따르면 데니스 만투로프 러시아 부총리 겸 산업통상부 장관이 이 현대차 인수와 관련해 이미 모든 결정이 내려졌다. 적어도 회사 측이 직접 밝힌 바로는 조만간 결론이 나올 것이고 인수기업은 러시아 기업이다. 왜냐하면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을 벌인 이후에 현대자동차뿐만이 아니고 다른 외국 자동차 기업들의 공장이 많이 있는데 대부분이 이 전쟁의 여파로 이 부품 수입이 안 되면서 다 그 생산 활동을 중단한 상태예요. 그래서 일본의 기업들 또 프랑스 르노 같은 경우에도 이미 철수를 한 상태입니다. 철수를 하는 과정에서 공장을 또 러시아 기업에 넘기고 철수를 한 사례들도 많아서 현대자동차 역시 조만간에 러시아 기업에 매각을 하고 철수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예상이 나오고 있고 또 러시아 이 산업부 장관이 얘기까지 했기 때문에 거의 확정적인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현대차에서는 신중한 입장을 또 보였습니다. 네. 러시아 공장 관련해서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놓고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는 단계지 확정된 건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앞으로도 공장 운영 자체는 어려울 것 같지만 이게 또 옵션이 있대요. 그래서 2년 이내에 현대차가 다시 공장을 사갈 수 있는 옵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현대차가 말하는 옵션에는 그런 가능성도 포함된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최대한 우리 기업에 피해가 없도록 정부도 좀 관심을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우리 기업에 타격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미디어인권연구소 문컬의 이봉우 연구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의 디저트송입니다. 7421님. 오늘은 하루 종일 비가 내리니 차분한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비가 오면 그렇더라고요. 추석 명절을 앞두고 마음은 벌써 고향으로 달려갑니다. 추석은 며칠 남았습니다만 오늘 이동원 박인수의 향수 디저트송으로 신청합니다. 정말 명곡이죠. 추석 연휴만 기다리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향수 듣고 저는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넓은 벌동 쪽 끝으로 옛 이야기 지줄대는 실개천이 휘돌아 나가고 얼룩배기 황소가 해설피 금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곳 그곳이 차마 꿈엔 들리칠 리야 7월호에 새가 식어지면 빈 밭에 밤바람 소리 말을 달리고 엷은 졸음에 겨운 늙으신 아버지가 지평에를 보다 거이시는 곳 그것이 차마 꿈엔 들리치리야 흙에서 자란 내 마음 바람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무청이나 배춧잎을 말려서 볶아 먹거나 된장국 같은 것을 끓이는데 사용해 보셨습니까? 이것을 시래기라고 하지요. 무기질과 식이섬유소가 많아서 우리 몸에 좋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두 번째 음절 레의 모음은 아이, 애와 어이, 애 중에서 어느 것을 쓰는 게 맞을까요? 사실 모음 애와 애는 발음을 정확하게 구별해 쓰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글자로 쓸 때도 혼동된다는 분들이 꽤 있는데요. 시래기의 경우는 모음 아, 이, 애를 쓰는 것이 맞습니다. 또 두레박이나 기증기를 이용하는 것으로 바퀴에 홈을 파고 줄을 걸어서 돌려서 물건을 움직이는 장치를 도르래라고 하지요. 우리 생활 속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으로는 어깨 운동을 할 때 사용하는 도구가 있을 텐데요. 이 도르래의 마지막 음절 레의 모음은 시래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아이, 애를 씁니다. 하나만 더. 그리고 운동 경기가 끝났을 때 이긴 편의 선수들이 행가래 하는 것을 종종 볼 수가 있는데요. 사람의 몸을 번쩍 들어서 던져 올렸다 받았다 하는 행가래. 이 행가래의 첫 번째 음절과 마지막 음절의 모음은 과연 어떻게 써야 할까요? 첫 음절의 모음은 어이, 애를 쓰고요. 마지막 음절은 모음 아이, 애를 써서 행가래라고 합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토론은 치열해도 판단은 냉정하게. 복잡한 세상을 바꾸는 첫걸음은 의외로 단순할지도 모릅니다. 평일 저녁 7시 20분 당신을 바꾸는 질문. KBS 열린 토론. 내일의 품격, 김성환의 시사야에서 챙겨가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꺼내보는 당신의 지식 창고. KBS 일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평일 밤 10시 5분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KBS 58분 날씨. 추석을 앞두고 전국에 가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다행히 비는 내일 오후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다만 강원 남부와 충북, 경북 북부는 내일 밤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이번 주 기온 변화도 크기 때문에 건강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서쪽 지역은 오늘 늦은 오후부터 밤사이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겠습니다. 앞으로 가장 많은 비가 예상되는 지역은 강원 영동과 경북 북부 동해안으로 20에서 70mm 정도고요. 그 밖에 경북과 강원 영서, 울릉도 독도에 최대 40mm, 그 밖의 지역은 5에서 20mm가 오겠습니다. 낮 기온은 크게 오르지 못하겠습니다. 아침에 18도로 출발한 서울이 한낮에 22도 안팎에 그치겠고요. 춘천 21도, 안동 22도, 대전 24도, 광주, 부산 26도 안팎으로 중부와 경북 북부는 어제보다 2도에서 5도가량 낮겠습니다. 내일은 남부지방, 모레는 전국의 낮 기온이 27도 안팎으로 반짝 덥겠습니다. 연휴 동안엔 큰 일교차에 유의하셔야겠고요. 일요일부터 날이 부쩍 서늘해지면서 서울의 아침 기온 13도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일요일과 월요일 강원 영동에는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20.5도, 서울에 내린 비의 양은 19.5mm입니다. 박다우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일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배종찬의 시사본부.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 심사가 오늘 오전 시작됐습니다. 이 대표는 지팡이를 짚고 걸어서 법원에 출석했고 취재진 질문에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새 원내대표를 선출합니다. 김민석, 홍익표, 남인순 의원이 출사표를 던진 가운데 이른바 비명계는 후보를 내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북한이 핵을 사용할 경우 한미동맹의 대응으로 정권을 종식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오늘 공개된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자신의 탄핵에 대해 이 모든 게 주변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제 불찰이라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인터넷에서 화제가 된 뉴스를 다뤄보는 스트릿 뉴스파이터 시간입니다. 박지원 뉴스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박지원 캐스터는 좀 큰 경기, 네. 뭐 올림픽이나 아시안 게임이나 뭐 월드컵이든 직접 보러 가본 적이 있어요? 직접 보러 가본 적이 없는데 지금 가신 PD님이 좀 부럽긴 합니다. 네, 우리 시사본부 네. PD를 이야기하시는군요. 네. 지금 항저우 현재가 있고 아마 우리 코너에도 곧 뭐 만날 일이 있을 테니까 시청자분들도 청취자분들 기대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우리 PD가 가 있는 그 항저우 아시안 게임 진행 중에 있는데 올림픽과 다르게 좀 아시안 게임은 그 지역 특색을 또 반영하니까 좀 접하기 힘든 그런 종목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익숙치 않은 종목도 다수 포함이 돼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경기들이 있을까요? 이번 항저우 아시안 게임은 하계 올림픽과 비교해서 훨씬 많은 경기가 열리게 되는데요. 이번 대회에서는 총 40개 종목과 61개의 세부 종목이 진행되고 이 중에서 올림픽에서 볼 수 없는 이색 종목들을 한번 모아봤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종목이 뭘까요? 궁금하네요. 가장 눈에 띄는 종목은 우리나라가 최강자로 군림하는 e스포츠입니다. 게임이죠. 네, 게임 역시 2018년에 자카르타 팔렘방 대회 때 시범 종목이었는데 이번 대회에 처음으로 정식 종목이 됐습니다. e스포츠 경기 입장권 가격은 이번 대회 모든 종목을 통틀어서 가장 비싼데도 불구하고 지금 연일 매진이 이어지고 있고요. 그 안에서도 관심을 모으는 건 아무래도 페이커가 주장으로 이끄는 롤이겠죠. 역시 페이커예요. 네, 선수 만나보고 멋있죠. 싶어요. 저도 멋있더라고요. 너무 멋있습니다. 네. 이 외에도 많은 게임들이 있습니다. 브레이킹도 항저우에서 아시안 게임 데뷔를 치르는 종목 중 하나인데요. 우리나라 비보잉 댄스는 이미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수준입니다. 비보이 레전드 윙 김원우와 프레시벨라 전지혜가 남녀 개인전 최정상을 노리게 됩니다. 그리고 브레이킹은 e스포츠와 달리 내년 파리 올림픽 정식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시안 게임 금을 따고 또 내년 파리 올림픽까지 노려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자, 그 외에 또 우리가 잘 모르는 종목들 많을 것 같은데요. 네, 많습니다. 짧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 외에도 바둑은 2010년 광저우 대회 이후에 13년 만에 아시안게임 정식 종목으로 다시 부활을 했고요. 2018년에 자카르타 팔렘방 대회에서 우리나라 남자 대표팀이 깜짝 은메달을 따내서 한번 화제가 됐던 카바디도 이번 대회에 우리나라 남녀 총 21명의 선수가 출전하게 됩니다. 이 외에도 체스에서는 우리나라 전체 선수단 중에서 최연소인 초등학교 5학년 김사랑을 비롯해서 10분들이 참가합니다. 체스에 초등학교 5학년 김사랑 선수가 출전하네요. 네, 너무 기대가 돼요. 좀 메달 땄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처럼 이렇게 생소한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데 대중적이고 인기 있는 종목은 아니어도 선수들의 열정은 굉장히 뜨겁습니다. 이 조정의 종목 중 하나인 무타페어는 손으로 하나의 노를 젓는 방식인데요. 한국 조정 대표팀은 무타페어에서 동메달 1개를 따내면서 대회를 마무리했고요. 이 외에도 롤러, 가라테, 주짓수, 크라쉬 등
등 국내에 잘 알려지지 않은 종목들이 또 한 번 네.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카드 경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막 이거나 이런 건 아닌데. 네, 알겠습니다. 자, 열정적으로 경쟁을 해야 되는 항저우 아시안 게임 우리 선수들 잘해서 많은 메달을 또 따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근데 이번에는 동물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무시무시한 이빨을 가진 악어. 뭐든 공격을 할 것 같은데 이번엔 인도에서 악어 3마리가 놀랍습니다. 강에 빠진 강아지를 안전하게 무트로 밀어 올려주는 모습이 포착됐다고. 이해가 안 되네요. 너무 신기했는데 저도 최근에 국제 학술지에 실린 인도의 카르멜대 연구진 논문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강아지 한 마리가 들개 무리를 피해 달아나다가 강으로 뛰어듭니다. 그런데 하필 그 옆에 늪 악어라고 해서 이 인도에 서식하는 악어가 한 마리도 아니고 무려 3마리나 있었던 겁니다. 강아지 생각에는 나 죽었구나 이렇게 그렇죠. 생각했겠네요. 왜냐하면 덩치가 큰 수컷은 길이가 5.5에 몸무게 450kg까지도 이르는데 강아지 입장에서는 큰일 났다 싶었겠죠. 이 큰 악어들이 강아지를 보고 다가갑니다. 그래서 잡아먹나 싶더니 주둥이로 강아지를 슬쩍 건드리면서 들개떼가 쫓아가지 못하는 안전한 강둑으로 밀어서 탈출을 도와준 겁니다. 아니 이게 뭔가 영화 아닙니까? 난 도저히 믿기가 힘든데. 그렇죠. 악어의 마음을 읽을 수는 없겠지만 어떤 이유로 추정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추정하기를 내가 도와줘야지라는 이타적인 행동이라기보다는 공감에서 우러나오는 행동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악어는 다른 종에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 악어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의외의 따뜻한 면이 있었던 게 조사를 하면서 악어에 대한 사진들을 찾아봤는데 악어가 국화과에 속하는 마리골드 꽃도 좋아해서 때로는 꽃에 몸을 대고 있는 모습도 종종 포착된다고 합니다. 악어가 다르게 보이네요. 따뜻한 동물로 갑자기 그러네요. 느껴지죠. 이렇게 되면 무섭지 않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자, 다음은 추석입니다. 추석 관련 주제입니다. 자, 추석 되면 335 가족들이 또 친지들이 모이기도 하고요. 또 용돈을 주고받기도 하고 얼마를 줘야 할까 이런 또 조카들에게 용돈 줄 때 고민도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발행된 현금 중에 5만 원권이 90% 가까이 된다고. 그러니까 5만 원권을 지금 5만 원 정도를 용돈으로 준다는 이야기인가요? 네, 맞습니다. 5만 원권이 막 나왔을 때 생각하면 너무 큰 돈이라 꺼내기에도 아까웠는데요. 이제는 5만 원권이 화폐 발행 잔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90%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생각해보면 축의금이나 조의금, 명절 용돈을 줄 때 실상 5만 원권이 대세로 자리 잡고 있는 분위기이긴 합니다. 네. 자, 5만 원권이 물론 금액이 크기 때문에 그 정도의 비중이 또 될 수밖에 없는 이유도 될 텐데, 자, 그러면 만 원권, 5천 원권, 1,000원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확 줄었습니다. 만 원권 비중은 10% 아래로 내려갔고요. 5천 원과 1,000원은 1%에도 못 미치고 있는 수준입니다. 정말 놀라운 거는 첫 발행 당시에 5만 원권 비중이 7.7%였었는데 그런데 그 이후로 물가가 올라가고 더 큰 액수를 꺼내게 되면서 이런 수요가 늘었고 5만 원권 유통이 빠르게 확산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이 환수율은 5만 원이 훨씬 만 원보다 떨어진다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조폐공사에서 발행은 했는데 네. 다시 은행으로 회수가 안 된다는 이야기네요. 돌아오는 액수가 훨씬 적었어요. 5만 원권의 발행 이 잔액 비중이 제가 90%에 육박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환수율도 90% 정도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40에서 60% 수준을 유지했었다가 팬데믹 기간 때 24% 그러다가 17%로 뚝뚝 내려갔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심리가 작용된 것 같은데 최근에 금리도 오르고 앞으로 경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는 마음 비상용으로 5만 원권을 쌓아두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상하게 만 원권처럼 나머지 화폐의 환수율은 꾸준히 100% 안팎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집에 금고 같은 데 넣어두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다른 집에 가면은 5만 원권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겠네요. 네. 자제하겠습니다. 네. 자, 명절 때 이동길에 또는 휴일을 즐기시면서 유튜브 많이 보실 텐데요. 2020년에 우리나라에서 돈을 가장 많이 번 개인 유튜버는 바로
서은 이야기라는 채널의 어린이 이제 유튜브. 실제로 네. 유튜브가 생길 때 이제 생기는 초창기에도 많은 어린이 관련 유튜브가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자, 근데 말도 많고 인기만큼 말도 많고 또 탈도 많다고 합니다. 어린이 출연자가 주인공으로 나서다 보니 어린이의 권리에 대한 문제가 생기고 있다면서요. 네, 월간 활성 이용자가 20억 명이 넘는 동영상 플랫폼 유튜브. 이 유튜브에서 가장 많이 시청하는 콘텐츠 소장님께서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뭐 먹방도 있을 테고 네. 게임도 있을 테고. 근데 우리가 지금 어린이 관련 얘기하고 있으니까 뭐 어린이 관련? 네, 맞습니다. 시청 상위 10위 중에서 56%는 바로 키즈 콘텐츠였는데요. 문제는 아이들에게 놀이가 아닌 노동이 될 수 있다는 거고요. 키즈 유튜버가 막대한 수익을 올려도 정작 이들의 수익을 보장할 장치는 딱히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정작 이 아이가 그 수익을 챙길 수 있을지 없을지는 알 수 없는데 미국에서 이걸 보호해 줄 수 있는 법을 만든 주가 있다면서요. 네, 최근에 미국 일리노이주에서 부모 보호자는 16세 미만 아동을 SNS에 등장시켜서 얻는 수입 중 일정 비율의 돈을 신탁 예치해야 하는데요. 키즈 유튜버의 수익을 보호하려는 법이 마련됐다라는 거는 다시 말해서 그만큼 이들이 거두는 수익이 막대하기 때문입니다. 네, 알면 또 심리적인 좌절감이 올 것 같긴 한데 얼마나 버는 겁니까? 구독자가 1억 명 이상이고 아버지와 개그 등을 올리는 러시아 소녀 아나스타샤의 경우에는 2021년에 유튜버 수익이 약 334억 원을 거뒀고요. 네. 334억 원. 334억요? 네. 그리고 현재 구독자 약 3,500만 명이 넘어가는 미국 소년 라이언 카즈는 같은 해에 약 322억 원의 수익으로 7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라이언은 기억나요. 이게 재미있긴 한데 네. 그래도 1년에 322억 원. 엄청나네요. 근데 이 과정에서 이 많은 돈이 아이들한테 좀 확보가 될 수 있을지 장치가 없다는 게 문제일 수 있는 거죠. 네, 최근 미국에서는 구독자가 250만 명인 육아 유튜버가 사실은 자녀를 때리고 굶기면서 영상을 만들었다라는 전략이 드러나서 충격을 줬었고요. 한국에서도 몇 년 전에 당시 5살 쌍둥이 자매가 문어를 먹는데 너무 힘겨워하는 영상이 담기면서 일부 네티즌들이 아동학대 아니냐라고 하면서 비판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계 각국은 이제 키즈 유튜버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 거고요. 2020년에 프랑스의 경우에도 16세 미만의 키즈 유튜버가 거둔 수입을 부모가 마음대로 인출할 수 없도록 하는 법을 만들어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국은 이 키즈 유튜브 활동 관련 가이드라인만 있을 뿐 수익 보호 관련해서 규정이 아직 없다는 게 해결되지 않은 숙제이고요. 국회도 키즈 유튜버 등 아동의 이 대중문화 예술인의 수익 보전을 위한 법안을 발의를 했는데 모두 2년 가까이 넘게 계류 중인 상태입니다. 결국 나중에 뭐 분란이 생기면 돈이 문제일 수 있거든요. 네, 맞아요. 명확하게 법적 제도가 마련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지원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빗길 조심하세요. 배종찬의 시사본부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라디오 어플 콩과 유튜브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뉴스에서는 보기 어려운 정치인들의 뒷이야기, 언론 보도 이면의 속사정, 기자들의 입으로 직접 전해드립니다. 불사조 기자단,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문화일보 이현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기자분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명절 연휴 기간에 푹 쉬는 겁니까? 아니면 어느 날은 나와서 일을 해야 되는 겁니까? 보통 그 종합 일간지라고 부르는 그냥 그런 신문들 같은 경우에는 첫날하고 마지막 날을 좀 나눠서 근무를 해요. 그러니까 신문이 나오기 전날에는 근무를 해야 되니까 예를 들어 평소에도 금요일에 절반, 일요일에 절반 이렇게 근무하거든요. 그거랑 똑같이 근무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휴를 다 쉴 수도 없고 주말도 토일을 다 쉴 수 없는 게 기자의 운명이네요. 특히 방송 기자들은 매일 뉴스가 있기 때문에 더 많이 나올 거예요. 네.
근데 이현지 기자는 기자 되기 전에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모르죠 보통. 몰랐을 수도 있는 거군요. 갑자기 그때로 돌아가고 싶은. 네. 갑자기 말씀을 안 하셔가지고 방사가 날 뻔했네요. 자, 오늘 이슈가 많아서 바로 들어갑니다. 자, 오늘 오전에 이재명 대표가 녹색병원을 나와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피의자 신문증 이제 지금 진행 중인데, 자, 민주당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체포동의안 가결 지난 21일이었죠. 직후부터 오늘, 자 26일입니다. 당내 기류 어떻습니까, 박순봉 기자? 일단 그 가결 직후에는 이제 많이들 노출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뭐 아수라장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특히 친명계 중심으로 움직임이 좀 두드러졌던 것 같아요. 친명계에서 일종의 색출 작업 같은 것들도 있었고, 그런데 오늘 조금 제가 느끼기에는 이례적이었던 게 이제 중진 의원들이 모여가지고 체포동의안에 가결 던진 게 해당 행위가 아니다, 이제 이렇게 결론을 냈잖아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많이 격앙돼 있었던 그런 분위기가 있었다가 지금은 조금 진정되는 분위기로 왔는데, 다만 또 오늘 또 영장 실질 심사가 진행 중인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결론에 따라서 또 다시 한번 요동칠 것 같은 그렇게 큰 흐름으로는 그렇게 좀 보입니다. 저는 좀 가결 직전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 네. 일단 가결 움직임은 투표 이틀 전부터 이미 있었다고 해요. 그래요? 네, 비명계에서 물밑으로 30개가 조금 안 되는 20개 후반에 가결표를 이미 확보했다는 이야기가 나왔고요. 실제 그런 전화를 받았다는 의원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재명 대표가 이제 페이스북에 하루 전에 올렸던 부결을 호소하는 그 페이스북 글이 오히려 역풍이 됐다, 이런 분석도 나왔었는데, 이미 그 전에 비명계에서 이렇게 좀 가결 움직임이 구체화해서 이 대표가 이걸 알고 부결 입장을 명확히 낸 것이다, 이 해석이 더 좀 맞다고 보고 있고요. 그럼 가결 움직임을 이재명 대표도 알고 있었을 병원에서 거라고. 알았군요. 네, 그런 분석이 좀 나오고 있고요. 일단 비명계는 사실 그 가결을 던지면서 이재명 대표가 이제 실질 심사에 갔을 때 이게 구속영장이 나올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던진 건 아니라고 해요. 어쨌든 국민 신뢰도 있고 방탄이랑 오명을 씌우면 안 되고, 또 이재명 대표가 약속을 지켰으면 좋겠다, 그 부체포 특권 포기라는 약속을, 그런 취지에서 한 거지, 사실 뭐 이 대표 구속을 당연히 가정을 하고 가결표를 던진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지금은 굉장히 비명계가 숨죽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결과를 좀 보고. 예. 바로 그 결과가 이제 오늘 아니면 내일 새벽 예상이 되고 있는데, 발부냐 기각이냐 결과에 따라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도 나오고 있는데, 지금 여야 모두 여러 계산을 하고 있을 텐데, 박순봉 기자 어떤 상황인가요, 여야 정치권이? 사실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기자들한테 의견도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저한테도 물어보고, 이제 오전에도 물어보고, 혹시 기각될 거 같냐, 기각될 거 같냐, 아니면은 이제 영장이 나올 거 같냐, 이런 거 물어보는데, 뭐 저도 사실은 잘 모르고 그냥 법조계 쪽에서 좀 들은 얘기 전해주고 뭐 그런 상황인데, 사실 예측을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국민의힘에서 확연히 그 기각이 될 경우에는 좀 걱정이 많다, 이런 얘기들은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왜냐면은 굉장히 총합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펼쳐질 거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오늘 오전에 뭐 국민의힘 관계자가 하는 얘기는 이런 거예요. 처음에는 일단은 만약에 기각이 된다라고 하면은 검찰 쪽에 압박이 크게 들어갈 거다. 그래서 총장 내지는 뭐 그 밑에 이제 몇 선까지도 좀 물러나야 되는 그런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그다음에 그 다음 타깃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될 거다. 왜냐하면 이제 야당에서 뭐 탄핵 소추안이라든가 이런 걸 추진할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되면 뭐 직무 정지되는 그런 상황까지 연결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것뿐이 아니라 지금 그 여러 가지 이제 장관들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데 논란들이 좀 있는 상황이잖아요. 특히 뭐 김행 후보자라든가 인사 검증을 충분히 했느냐는 거죠. 그렇죠. 인사정보관리단이 법무부 산하에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위기에 다 노출이 돼 있다. 그래서 이제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윤석열 정부의 일종의 뭐 황태자라고도 표현이 되고 차기 유력한 주자인데, 이번에 그 영장 실질심사 결과에 따라서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이런 불안이 있고요. 또 여기에 더해서 그러니까 종합적인 뭐 문제라고 말씀드렸는데, 김기현 대표 체제에 대한 압박도 분명히 있을 테고, 그리고 기각으로 인해서 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까지도 힘들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걱정도 또 하고 있는 거예요.
당장 다음 달 11일에 있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도 오늘의 구속영장 결과가 또 영향을 주겠군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또 그렇게 되면 또 김기현 대표 체제도 흔들릴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굉장히 여러 가지 우려되는 상황들이 좀 있다라고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아니 기자분들이 연휴 못 쉬고 이게 취재를 계속 해야 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지금 일부 네. 조간신문은 만약에 이 대표가 구속될 경우에는 이제 연휴는 다 반납이다 이런 이야기들도. 그래요? 왜냐하면 만약에 제1야당 대표가 구속됐다는 거는 엄청난 이슈고 또 후폭풍이 클 것이기 때문에 기자들도 뭐 맘 편히 쉴 수 없는 상황이고요. 지금 민주당 내부의 예측은 어떻습니까? 일단 민주당 내부에서는 그래도 기각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어쨌든 뭐 희망 섞인 뭐 관측이라든지 뭐 탄원서도 내고 했으니까요. 근데 다만 이제 좀 시나리오를 나눠서 살펴보면 만약에 기각될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에게 굉장히 큰 명분이 생기게 돼요. 본인이 그동안 주장해왔던 이제 검찰의 정치 수사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증명된다고 볼 수 있고 또 체포동의안 부결이 결국엔 맞았다는 주장을 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가결표를 던진 이른바 이제 비명계 색출 작업에도 나설 명분이 생기는 거죠. 다만 이제 만약에 이 대표가 구속될 경우에는 지금 숨죽이고 있는 비명계에서 바로 먼저 나올 것이 최고위원 전원 사퇴일 거예요. 지금 오늘 오후에 이제 원내대표 선거가 있는데 지금 친명 후보들만 모두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 되든지 간에 지금 최고위원회 구성이 고민정 최고위원 빼고는 모두가 친명이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이제 구속이 될 경우에는 비명계 에서 가장 먼저 꺼낼 수 있는 카드가 최고위 전원 사퇴. 어쨌든 이 책임을 지고 사퇴를 해야 한다. 이 방탄 논란을 불러일으킨 좀 그런 예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비명계 의원이랑 사실 좀 전에 만나서 얘기를 좀 들었는데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만약에 구속이 된다 이재명 대표가 그런 경우에 비명계가 즉각 움직일 것 같냐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근데 그랬더니 그러지는 않을 것 같다 일단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장기적으로 움직이긴 하겠는데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움직이는 건 너무 부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구속이 되는 상황에서요. 네. 그래서 여론 추이를 볼 것이고 일단 그렇게 되면 지금 친명계 내지는 지도부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구속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 체제를 유지하겠다 이런 입장이잖아요. 그 굉장히 명확하게 밝힌 상태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여론을 추이를 일단 보고 비명계는 움직일 거다 이런 분위기가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여론이 분명히 좀 안 좋을 거라고 예측을 어느 정도 하는 거죠. 왜냐하면 구속된 당대표가 거리 상태냐 아니냐 이거에 대해서도 논란이 좀 있는 상태인데 분명히 이제 거기에 대한 여론조사가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 그 여론을 바탕으로 왜냐하면 비명계는 당내에서는 어쨌든 지금 현재로서는 힘이 약한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여론의 근거를 두지 않는 이상 이제 싸우기가 좀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추이들을 보고 싸움이 붙게 될 거고요. 그래서 만약에 친명계에서 구속이 돼도 당대표 체제를 이재명 대표 체제를 계속 유지하고 그다음에 비명계는 분명히 장기적으로는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일종의 개파 전쟁으로 좀 흐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박수모 기자가 조금 전에 비명계가 장기적으로는 가만히 있지 않을 거는데 그럴 경우 비명계의 구심점이 될 만한 인물에 대한 논의도 있나요? 아직 거기까지는 뭐 논의했다고 보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그리고 뭐 비명계도 그냥 이제 뭐 기자들 만나서 하는 얘기일 수 있지만 그 당의 화합이나 민주당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움직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뭐 친명이랑 이렇게 싸워야 되겠다 여기까지 계획을 내놓고 있고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이 이야기도 좀 해주시죠. 오늘 구속영장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실질심사 결과에 따라서 여권의 분위기도 좀 달라질 수 있다. 여권의 전략. 자 각각 경우에 따라서 구속영장 기각. 구속영장 발부 어떻게 달라지는 상황이 될까요? 아까 기각 상황은 좀 어느 정도 말씀드린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종합적으로 처하게 될 거다. 왜냐하면 야당은 큰 명분을 가지고 모든 공격을 할 거고 특히 한동훈 장관이 집중적으로 공격을 받게 될 거고 강서구청장 선거 또 김기현 대표 체제 위기 이런 것까지 다 영향을 줄 수가 있고요. 그게 여당으로서는 악재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네. 그 상황은 이제 최악이라고 걱정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반대로 그러면은 이제 이런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구속이 되고 이재명 대표 체제가 끝나게 되면은 민주당은 사법 리스크를 벗어나게 돼서 또 오히려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얘기들을 하는 국민의힘 사람들이 꽤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요거는 좀 세부적으로 봐야 되겠더라고요. 얘기들을 들어보니까 일단 첫 번째는 이 변수가 생기는 건 기본적으로 부담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수라는 거는 지금 현재는 여권 굉장히 안정돼 있는 체제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체제잖아요. 이게 흔들릴 가능성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 체제는
지금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는 어쨌든 좀 공고한 편이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구속이 되고 만약에 이 대표가 뭐 빠르게 물러나게 되고 그래서 후임 뭐 대표를 찾아야 되고 지도부가 바뀌게 되고 이렇게 격변의 상황이 오게 되는 거는 이제 여당에선 부담스럽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국민들이 어떤 기대를 가질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빨리 정리가 되고 뭐 새로운 인물도 추대가 되고 혁신 작업도 하고 이런 과정들은 변수기 때문에 부담스럽고 특히 선거에서는 이렇게 정체되어 있는 정당보다는 뭔가 바뀔 것 같고 기대를 주는 정당한테 더 표를 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우려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른바 중도층이 이야기하는 이재명 대표 리스크가 또 좀 사라진 것일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렇죠.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조금 안심한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 게 이 대표 체제 계속 유지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구속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 대표가 대표 체제를 계속 유지하거나 혹은 비명계가 아주 강력하게 반발해서 그 싸움이 총선까지도 이어질 수가 있을 것 같다. 그럼 만약에 분열된 상태로 총선을 치르게 된다라면 물론 이제 뭐 분당이나 뭐 이런 가능성까지도 언급이 되고 있는데 그런 상황이라면 충분히 이길 만하다.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결과적으로 보자면은 이 대표 체제가 쉽게 끝날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기각되는 상황만 아니라면은 해볼 만하다. 이런 분위기들이 좀 있어요. 자, 이재명 대표 체제 지속 여부와 관련돼서 중요한 인물이 바로 또 오늘 선출되는 우리 방송 직후에 항상 우리 방송은 중요한 시간대에 뭐 이렇게 걸려 있어요. 자, 잠시 뒤 2시에 이제 민주당 새 원내대표를 선출하는데 자, 민주당을 샅샅이 파악을 하고 있는 이현지 기자 누굽니까? 신임 원내대표 누굽니까? 일단 아무래도 홍익표 의원이 이제 이번이 재수이기도 하고 또 오늘 우원식 의원이 또 불출마를 선언했잖아요. 그러면서 아무래도 홍익표 의원이 좀 가능성은 높게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원래 친명계에서는 우원식 의원을 추대하자는 의견이 있었던 게 좀 사실이고요. 네. 그래서 어제까지만 해도 좀 유력하게 떠올랐었어요. 우원식 의원이 추천을 받으면서 유력했는데 사퇴한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일단 표면적인 이제 이유는 어제 저녁에 후보 4명이 모여서 지금 당내 좀 상황이 좋지 않으니 이런 식으로 경선을 하는 모양새보다는 한 명으로 후보 단일화를 해서 추대하는 형식으로 좀 당을 추스러 보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너무나 서로가 그 의지가 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단일화가 안 돼서 우원식 의원이 오늘 이제 불출마하겠다. 대신에 3분이 좀 후보 단일화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거는 좀 정설은 아닌데 오늘 좀 취재를 해보니까 민주당에서 나오는 뒷얘기가 이제 박광호 원내대표가 사퇴를 하고 나서 우원식 의원이 홍익표 의원에게 전화를 걸었다고 해요. 너가 좀 이 표 너가 나와서 좀 차기 원내대표를 해보는 게 어떻냐 이렇게 좀 권유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홍익표 의원이 출마를 했는데 갑자기 그 몇 시간 이제 후보 등록을 진짜 단 몇 분 남겨놓지 않고 우원식 의원이 등록을 했잖아요. 뭐 어떻게 보면 뭐 이른바 좀 뒤통수를 맞은 격이다. 좀 이러한 불만을 홍익표 의원이 주변에 좀 토로를 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우원식 의원이 원식 형님이 이러실 수 있어요. 네, 뭐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해서 좀 우원식 의원이 좀 이렇게 불출마한 건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어요. 이것도 궁금하네요. 그럼 상대적으로 남인순 또 김민석 의원보다는 홍익표 의원이 잠시 뒤에 이제 밝혀지겠지만 더 유력하게 보는 또 이유가 궁금하네요. 일단 홍익표 의원이 속해 있는 가장 큰 계파라고 할 수 있는 거는 김근택의 민평련인데요. GT계. 네. 그렇죠. GT계가 민평련이 한 30여 명 정도 돼요. 그래서 그 표가 원래 우원식 의원이랑 겹치는 표였는데 이제 우원식 의원이 나오지 않게 되면서 그 표를 다 흡수해 가고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아무래도 그 원내대표 선거는 이제 재수를 하게 되면은 동정표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작용을 많이 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 차례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 가장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역구를 좀 험지로 옮긴 것에 대한 긍정적인 여론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력한데 다만 남인순 의원이 사실 표가 지금 깜깜이래요. 이제 처음 원내대표 선거에 나오기도 하고 굉장히 물밑 작업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해서 오로지 남인순 의원만 찍는 고정된 표가 또 있을 것이다. 다만 홍익표 의원이 되면 뭐 예상대로였고 남인순 의원이 되면 이건 이변이다. 이런 기류가 확실히 있는 상황입니다. 잠시 뒤지만 파란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자 박순봉 기자 네. 남인순입니까 홍익표입니까? 저는 안 뽑으려고요. 근데
근데 이제 제가 취재를 해봤을 때는 어쨌든 이건 그냥 취재한 얘기입니다. 미리 뭐 영향을 주는 건 아니니까요. 김민석 의원이 상대적으로 좀 덜 나올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특히 비명계 모 의원이 하는 얘기가 김민석 의원이 굉장히 그 지난번에 의원총회 때도 그렇고 또 이번에 원내대표 선거 나오면서 여러 가지 메시지 내놓는 것도 굉장히 강성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김민석 의원이 원래 그러던 사람이 아닌데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는 거는 결국 원내대표 선거를 의식한 것 같다는데 이런 모습들이 비명계 입장에서 썩 좋아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그런 표의 이탈이 좀 있을 것 같아서 김민석 의장은 좀 상대적으로 약체로 좀 얘기는 들리고 있습니다. 윤지 기자는 이것도 궁금합니다. 비명계가 체포동의안 가결을 주도했다. 뭐 30표, 40표 얘기가 나오는데 이들은 누구에게 힘을 실어줄까요? 그걸 안 그래도 오전에 전화를 돌려봤는데 다들 자율투표를 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지금 3명 후보 다 친명계고 비명계는 후보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모 의원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누가 원내대표가 되든 똑같은 거 아니냐. 사실 관심 없다. 이런 좀 표현까지 쓸 만큼 그래서 지금 비명계 3, 40표 정도가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이변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이현지 기자, 이것도 하나 좀 설명해 주시죠. 당 내에서 어떻게 판단하고 이제 이재명 대표가 24일차 이제 단식을 마무리했는데 이재명 대표의 단식이 남긴 것 정리를 해보면 어떨까요? 이거는 뭐 저의 의견은 아니고 정치권의 좀 전반적인 시각을 조금 정리를 해드리면 뭐 외부적으로는 조금 방탄 단식이었다 이런 평가를 남겼고 내부적으로는 이재명 체제 공고화를 굉장히 잘 이뤄낸 결과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데요. 일단 비단 단식뿐만 아니라 단식 장기화 때문에 체포동의안 부결 기류가 더 급물살을 탄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제 가결이 되면서 비명인 박광원 원내대표를 사실상 몰아내는 방식으로 지금 친명이 기세를 잡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런 후속 상황에 이재명 대표 체제가 더 공고화됐다고 볼 수 있고요. 또 이제 이 대표 단식이 너무 길어질 때 처음 나온 이야기가 가장 최근에 단식을 한 이정미 정의당 대표의 21일 그 기준을 깰 거다. 그걸 깨는 게 목표다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병원에 실려가서 이제 링거를 맞으면서 단식을 이어갈 때는 똑같은 케이스인 이제 김영삼 전 대통령의 좀 기록을 깨려는 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둘 다 조금 맞아 들은 감이 없지 않아요. 그래서 좀 당으로서는 이재명 대표가 이제 진정성 있게 단식을 한 것은 좋으나 그 체포동의안 표결 전날에 부결해달라고 좀 호소 메시지를 내면서 조금 방탄 단식으로 얼룩진 감이 없지 않아 있다. 이런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명함이 또 이 대표 단식 남긴 거 요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들을 많이 하긴 하는데, 그러니까 방금 이은지 기자가 얘기해 준 건 좀 당내 얘기니까 전반적인 거 좀 말씀드리면은 사실 이제 소식 많이 전해주시면서 기억을 하실 텐데 여러 가지 헌정사상 최초의 일들이 다 같이 벌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제1야당 대표의 그런 체포동의안 표결, 그리고 총리 해임 건의안 가결, 그리고 검사 탄핵소추안 또 가결됐었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나타나고 또 여기에 대해서 이 대표가 단식할 때 뭐 여권에서는 뭐 조롱 내지는 뭐 냉소 이런 것들 보내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단식장을 찾아오는 경우는 전혀 없었습니다. 뭐 찾아간 경우가 태영호 의원이 찾아가긴 했지만 뭐 그런 취지는 아니었고, 그런 취지는 아니었기 때문에 이게 전반적으로는 이제 기자들도 많이 얘기하는데 출입을 쭉 오래 하면서 정말 옛날이랑 국회가 많이 달라졌다. 대화 없고 정말 상황이 안 좋다 이런 얘기들 하는데 그런 것들이 아주 명확하게 이 단식 과정하고 그다음에 표결 과정에서 드러난 것 같습니다. 네. 이 이야기도 좀 구체적으로 볼까? 아까 박선봉 기자가 뭐 언급을 하긴 했습니다만 오늘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실질심사 결과에 따라서 또 명함이 엇갈릴 수 있는 인물이 바로 한동훈 장관입니다. 자, 인사검증 관련해서 최근 이제 장관 후보자들이죠. 책임론이 제기되기도 하는 이런 부담스러운 상황인데, 자, 오늘 영장 실질 심사 결과 그리고 최근에 한동훈 장관에 대한 평가 어떻게 종합적으로 봐야 될까요? 일단 오늘 심사 결과가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만약에 기각이 된다고 하면 정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기가 올 거고, 반대로 발부가 되면은 한 장관으로서는 이제 원래 주어졌던 일종의 임무를 잘 처리해내는, 그러니까 한 단계를 처리해내는 그런 과정이 될 수가 있고,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사검증 문제라든가 이런 압박감은 여전히 있는 상태인데, 다만 이제 국민의힘 사람이랑 얘기하는데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도
한동훈 장관에게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기각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앞으로 뭐 장관 후보자들이 물러날 가능성은 없어 보이는데 하여튼 계속 문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한동훈 장관한테는 문제가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했더니 한동훈 장관이 막히면 여권에서는 뚫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그만큼 입지가 단단하고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하고 운명을 같이 할 수밖에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지금은. 즉 윤석열 대통령의 그 당내 권력 구도를 생각을 해보면 적어도 총선 때까지는 전혀 변동이 없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한동훈 장관도 그때까지는 그러니까 어떤 외부의 변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크게 흔들리지 않고 갈 거라는 거죠. 근데 이제 물론 야당에서 탄핵소추안을 하게 되면 그건 좀 직무가 정지되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 될 수는 있는데 어쨌든 당내 여권 내 입지는 크게 변동이 없다 이렇게들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한 장관의 뭐 인사검증 이야기하면서 이제 주목받고 있는 인물이 이 김행 장관 후보자인데 대통령이 김행 장관 후보자 카드를 접을 가능성 조금이라도 있습니까? 여권에 전반적으로 물어봤을 때 접을 가능성은 없다. 이게 다 좀 공통된 의견이에요.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 자체가 쉽게 물리지 않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일단 요걸 물러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에 또 굉장히 어려워질 수가 있고 그다음에 지금 장관 후보자 찾기가 너무 힘들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얼핏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 여권에서 나오는 얘기들이 뭐 인사 비서관실에서 이렇게 뭐 몇십 명 올려도 정작 당사자들은 요즘에 누가 그 장관하냐 이런 분위기랍니다. 왜냐하면 차라리 총선을 나가거나 원래는 전문 분야가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거기 남지 이 장관해가지고 청문회해가지고 가족들까지 다 들춰내지고 이런 상황들을 잘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한다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런 얘기하면서 유인촌 후보자가 이렇게 또 다시 하게 되는 것도 그런 인력풀이 좀 많지 않다는 걸 좀 보여주고 있는 거다. 이제 이런 얘기들도 있기 때문에 물러나기도 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네요. 세 사람의 후보자 중에서는 오히려 유인촌 장관은 후보자는 별로 지금 주목을 못 받고 있네요. 그렇죠. 사실 이 처음에는 유인촌 후보자가 많이 주목받을 것 같다 이렇게 예측들을 했지만 결국에는 이제 언론사들이나 뉴스의 속성 자체가 새로운 것들이 나와야지 관심을 많이 갖게 되잖아요. 근데 신원식 후보자도 사실은 의원 때는 전혀 드러나지 않았던 그런 거친 발언 같은 것들 나왔고 그다음에 김행 전 비대위원 같은 경우에도 정치할 때는 사실 거기까지 기자들이 들여다보지 않는데 뭐 여러 가지 그런 재산상의 문제라던가 또 그 위키 뭐였죠? 그걸 운영하면서 생겼던 여러 가지 문제, 위키트리 운영하면서 생겼던 문제들 이런 것들이 드러나다 보니까 새로운 것들에 좀 주목이 돼가지고 더 논란이 커지는 것 같아요. 네. 전원 일기는 계속 방송에서 나오던데. 네. 자, 지금 뭐 인사청문회, 이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언제 하냐는 얘기도 나오고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는 거 이건 언제 되는 겁니까? 뭐 이야기 나오는 게 있습니까? 지금은 표류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3명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좀 지난 다음에 본회의에 올려서 표결을 한다는 방침이고요. 연휴 지난 다음에. 네. 그래서 지금까지 대법원장 후보자가 국회에서 이 임명 동의안이 부결된 게 딱 88년도 한 차례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이것도 좀 부결되면 굉장히 헌정사상 좀 큰 일이라서 민주당으로서는 이제 김행 장관 후보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어쨌든 인사청문회가 지나고 나서 좀 판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또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네요. 네. 자, 총선 관련된 이야기 해볼까요? 자, 이은지 기자가 취재한 내용인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총선 출마설이 뭐 1년 내내 계속 거론되기는 했습니다. 심지어 뭐 관악구냐, 어디냐, 호남이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최근 김어준 씨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서 고민 중이다라고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고 하네요. 출마 가능성이 그렇다면 커졌다고 봐야 될까요? 일단 민주당에서는 그 발언이 출마 가능성을 높이는 발언이라기보다는 지금 굉장히 책을 낸 다음에 활발히 활동 중이잖아요. 근데 정치인으로서 고민 중이라는 답변은 좀 열어두는 모양새도 있고 본인의 몸값을 또 높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취지의 답변이라고 좀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늘 이제 문제는 본인의 의중도 의중이지만 총선을 앞두고 주변에서 출마를 권유하는 세력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것 때문에 좀 조국 장관도 많이 흔들릴 수가 있는데 지금 딱 그런 상황이라고 해요. 그 조국 전 장관에게 좀 비례 위성 정당으로 좀 비례
후보로 나가는 게 어떻겠냐. 같이 당을 만들어보자. 이런 권유가 실제로 많이 들어오고 접촉도 하고 있다고 해요. 본인으로서도 명예회복을 위해서 출마를 어느 정도 검토를 할 수 있는데 이게 민주당의 좀 재가라고 하면 그런데요. 만약에 조국 전 장관이 출마를 하겠다고 결심을 하면 민주당 의원들이 가서 말릴 거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조 전 장관이 새로운 정당을 만들어서 나와도 이건 민주당 선거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사실상 범민주당으로 분류가 될 거고 또 조국의 강을 건너지 못했다 민주당은 이런 식으로 여당에서 공격이 올 텐데 조 전 장관이 출마하는 거를 그냥 민주당이 두고 볼 수는 없다.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와요. 그래서 본인이 출마를 하려고 하더라도 민주당 내에 뭐 친문계라든지 좀 조 전 장관을 잘 아는 인사들이 좀 말리는 작업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민주당 내부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에 또 달라질 수도 있을 테고요. 좀 더 지켜봐야 될 건데 국민의힘도 최근 조정훈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과 네. 뭐 합당하기로 했다. 그래서 마포에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김기현 대표가 상당히 적극적으로 움직였는데 적극적으로 움직인 거에 비하면서 또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네요. 그 이유는 뭡니까? 그 당내에서도 분위기가 썩 좋지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당적을 많이 바꿨다라는 점에 대해서 좀 불만들이 있는 상태고 그다음에 김기현 대표가 주도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김기현 대표의 전략이 크게 보면 투트랙이거든요. 그러니까 당 외부적으로는 굉장히 공격적인 얘기도 하고 모 연예인한테도 그런 표현도 하기도 하고 당 내부적으로는 통합 행보를 또 반대로 보이고 있어요. 뭐 천하람 위원장을 만난다거나 아니면 조정훈 의원을 영입한다라거나 아니면 뭐 박근혜 전 대통령 만난다거나 이런 것들이 통합 행보를 하거든요. 근데 당내에서 입지를 점차 높여가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재를 영입하게 되면은 공천하고 연결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제 당내의 불만은 표면적으로 일단 조정훈 의원 자체에 대한 그런 캐릭터에 대한 불만도 한 가지가 있고 그다음에 김기현 대표가 이렇게 사람을 영입해오는 이런 과정들이 그러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었는데 과연 이제 이게 그 공천하고 어떻게 연결이 될 거냐.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키를 쥐고 있는 이 공천하고 김기현 대표는 거기서 어느 정도 권한을 행사하려고 하는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한 좀 의심과 아니면 어떻게 될 거냐. 이렇게 좀 주목을 하면서 보고 있는 현실적으로 그런 공천 지분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가 그렇죠. 될 수 그런 것들을 있겠네요. 계속 김기현 대표는 보여주고 또 점차 넓혀가려고 하는 그런 행보인 거죠. 네. 자, 바로 이 감론을박의 중심에 서 있는 조정훈 의원을 이현지 기자가 단독으로 만났다면서요. 단독으로 만난 건 아니고요. 아, 그래요? 네, 기자들과 이제 올 초에 좀 점심을 했던 적이 있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총선 전력을 어떻게 보고 계시냐 물으니 민주도 싫고 국힘도 싫다. 제3의 정당을 좀 만들어서 국민의당처럼 출입 기자들이 따로 배정될 만큼 20석이 넘는 정당을 좀 만들고 싶다. 교섭단체가 되는. 네,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에는 국민의힘으로 가시더라고요. 아, 그때랑 지금이랑 다른 상황이 되버렸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불사조 기자단 문화일보 이현지 기자,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알아두면 유익한 IT 이슈들을 쏙쏙 소개해드리는 IT본부 시간입니다. IT 매니저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네. 항상 끊임없이 이 두뇌 회전을 하고 있으신 것 같아요. 네. 네. 열심히 머리를 굴리고 오늘도 지금 어떻게 또 우리 소장님의 드립을 받을 것인가. 네. 지금 방송 내용은 생각 안 하고 또 어떤 드립을 하실까. 네. 원고 좀 빨리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많이 항상 최신 내용이나 뭐 정리하신다고 시간이 걸리시는 거예요. 네. 오늘 아침 내용까지 갖고 왔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따끈해. 네. 자, 이번 주도 AI 관련 많은 소식이 있었다고 하는데 먼저 테슬라의 로봇이 사람을 놀래켰다고요. 네, 그 테슬라에서 인간형 로봇이라고 하죠. 휴머노이드라는 것을
작년에 발표하겠다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10월에 테슬라에서 영상으로나 이렇게 데모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 로봇이 제대로 서지도 못했었습니다. 사람 모양은 있는데 얘가 막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제 23일 날 X, 그러니까 옛 트위터죠. 트위터에 영상이 공개가 됐는데 이 옵티머스라는 게 얘가 단순히 이제 쓰는 것뿐만 아니라 인식 기능을 통해서 다양한 동작을 합니다. 사람처럼 생겼고 딱 사람 키 정도거든요. 근데 얘가 푸른색 레고 블록, 초록색 레고 블록을 구분해 놓고 이제 이거를 이제 색깔을 구분해서 다른 그릇에 담기도 하고요. 또 이제 5개의 손가락을 정교하게 움직이면서 사람이 블록을 어지럽히고 방해해도 이걸 오류 없이 다 자리에 놓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균형을 잡는데 한 다리로 균형을 서서 이제 우리가 요가 중에 이제 나마스테라고 하는 동작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손을 이제 한 다리로 서서 손바닥 이렇게 합장하는 거. 이 포즈까지 로봇이 취했는데 넘어지지 않았어요. 사람도 안 되는 사람 많을걸요? 저희 둘 다 거의 되지 않지 않을까요? 저까지 끼워넣지 말고요. 알겠습니다. 자, 그랬는데 이거 아까 말씀드린 10월에 정말 쓰지도 제대로 못했던 로봇이 1년도 안 되는 사이에 이렇게까지 발전을 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거 뭐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로봇이 원래 이제 기본적으로 사람이 기본적으로 하는 쉬운 것들 이런 것들이 로봇에겐 좀 어렵고 로봇에게는 어려운 것들이 사람에게 쉽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손가락 관절 움직이는 거 이런 것들은 원래 로봇으로 되게 구현하기 되게 어려운 부분인데 이런 것들까지 뭐 이제 잘 하기도 하고 또 영상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균형도 잘 잡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놀라는 것이죠. 근데 갑자기 이런 게 궁금해요. 이렇게까지 놀랄 정도는 아니었는데 뭔가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의 창업자인 일론 머스크가 손만 대면 현실판 아이언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손을 대면 뭔가가 비약적인 발전을 하는 것 같고 이런 이유는 뭡니까? 일단은 이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어떤 관점으로 보냐에 따라서 놀란다 놀라지 않는다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로봇 기술에서 이 손가락 움직이는 기술이 그럼 없었느냐? 없진 않았습니다. 있었습니다. 뭐 제일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현대 자동차에서 인수한 보스턴 다이나믹스 같은 경우에는 뭐 심지어 로봇이 막 백덤블링도 하고 점프도 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만들 땐 이건 한 대를 아주 잘 정교하게 만든 거잖아요. 근데 이 테슬라의 로봇이 사람들에게 놀라움을 주는 게 이거는 양산용 로봇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난해에 이제 공개하기는 이거 만들어도 $20,000에 공개하겠다 했습니다. $20,000면 한 우리나라 또 2,600만 원이니까 중국 우리가 말하는 중형차 가격도 안 되는 사람 형태의 로봇이 이제 보급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중산층이면 어느 정도 예산 설정을 해서 살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다고도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중요한 건 중산층보다 회사에서 살 수 있다는 게 중요하겠죠. 그럼 이제 기업에서 공장에 예를 들면 테슬라 공장에서 사람이 뭔가를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걸 로봇으로 대체할 수도 있다라는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냥 단순히 기술의 변화가 아니라 이 기술의 변화가 실제로 산업을 바꿀 수 있겠는데라는 가격대가 있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놀라는 것 같아요. 마치 테슬라가 맨 처음에 전기차를 만든다라고 할 때는 많은 곳에서 약간의 좀 뭐 비아냥도 받기도 하고 이게 뭐 가능해 이러다가 결국 몇 년이 지나서 가능하게 만들었잖아요.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사람들이 상당히 지금도 놀라고 있는 것인데요. 그거 또 왜 놀라는지 그럼 이렇게 어떻게 가격을 낮출 수 있느냐?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테슬라에서 자율주행차가 하는 방식하고 비슷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 자율주행차 기술은요. 단순히 카메라뿐만 아니라 거기에 라이다 같은 센서들이 필요해요. 근데 그 센서의 가격이 상당히 비싸요. 그래서 뭐 라이다 같은 경우는 아무리 저렴해져도 이게 뭐 1,000만 원 왔다 갔다 하거나 뭐 아직까지 수천만 원 하는 비싼 장비거든요.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보통 자율주행차가 이루어지는데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일론 머스크가 주장하는 게 아니다. 그냥 우리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카메라들 있지 않습니까? 이 카메라들만 갖고도 우리가 인공지능으로 자율주행차를 만들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럼 그게 어떻게 되느냐?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이 테슬라의 자동차들이 실시간으로 계속 뭔가를 지나가면 카메라로 계속 찍을 거 아니에요. 그걸 하나의 슈퍼컴퓨터에 다 모으는 겁니다. 그게 일종의 도조라고 불리는 슈퍼컴퓨터인데요. 그게 계속 학습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처음에는 얘가 제대로 못할 수 있지만 전 세계의 길 데이터가 계속 모이고 사람들이 거기에 맞춰서 운전을 하니까 그 데이터들이 모이면 결국엔 똑똑해진다는 거죠. 알파고처럼 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럼 똑똑해진 게 있으면 굳이 하드웨어 같은 게 새롭게 완전히 똑똑한 아주 비싼 센서가 없더라도 기본적으로 전 세계에 있는 빅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그걸로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게 지금 컨셉이거든요. 근데 이 말씀드렸던 옵티머스라고 하는 이 로봇도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로봇에도 수많은 센서들이 있는데 그 센서들을 최대한 줄이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걸 이제 본인이 직접 이 로봇이 영상이나 여러 가지 걸 봐요. 그리고 그걸 갖고 학습을 한 다음에 실제 영상을 보고 따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제 센서를 갖고 반응한다기보다는 실제 할 수 있는 것들을 프로그래밍을 시켜놓고 그걸 계속 반복을 하는 거죠. 틀릴 수도 있잖아요. 그럼 틀린 것도 계속 이 슈퍼컴퓨터에 넣는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것을 아주 저렴하게 이제 만들고 있는 이런 것들이 지금 테슬라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센서를 통해서 카메라를 통해서 훨씬 더 가성비 있게 로봇을 만들 수 있다는 이런 테슬라의 AI 기술이 우리 삶에 어느 정도까지 이 곳곳에 스며드는 수준이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일단은 뭐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일론 머스크는 일단 좀 과장이 심해요. 과장이 심하긴 하지만 어쨌든 발표한 걸로 치면 이러한 그 로봇들을 2025년에 양산해서 작업 현장에 투입하겠다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인 공장에 사람이 하고 있는 일들을 2025년부터는 어쨌든 일론 머스크의 말대로라면 대체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그것도 연봉 수준이죠. 일반적인 연봉 수준으로 로봇 사가지고 계속 쓰는 거죠. 네, 이런 형태로 쓸 수 있다 보니까 과연 이게 정말로 그렇게 될 것이냐에 대한 관심이 있고요. 두 번째는 최근에 생성형 AI 같은 언어 모델들이 계속 발전하는데 지금은 기계가 끽끽 움직이지만 대화까지 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면 과연 이건 어디까지 갈 것인가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여러 가지 생각들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근데 이렇게 머스크가 만들어낸 로봇이 그런 산업 분야에도 들어가고 또 심지어는 가정에도 들어가고 그러면 사람의 노동력이 사라지는 사람의 쓰임새가 사라지는 그런 우려와 걱정이 크게 또 대두될 것 같은데요. 네, 실제로 이제 그런 우리의 고민의 포인트들이 생길 수 있는 게요. 최근에 뉴욕의 타임스퀘어 지하철에 예전에 그 스타워즈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약간 R2D2라고 하는 약간 이렇게 로켓 모양 비슷한 조그만 이런 소형 로봇이 나와요. 약간 그 깡통 로봇.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그 로봇하고 비슷한 경찰 로봇이 이번에 배치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뉴욕 경찰과 이 로봇이 같이 순찰을 도는 거예요. 160cm 정도의 높이이고요. 거기에 4개의 카메라가 부착돼서 360도로 행인의 모습을 파악할 수 있는데 일단 인권단체 우려가 있다 보니까 이 사람이 누군지까지 원래 기술적으로는 되거든요. 근데 그 기술은 일부러 꺼놨어요. 네, 그리고 단순히 그냥 사람이 지나간다 수준까지만 확인할 수 있는 그리고 이게 이미 공항, 병원, 쇼핑센터, 카지노 등에서 성능이 검증됐다고 합니다. 생성형 AI 기술 방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그런 기술은 또 어느 정도까지 발전이 되고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네, 최근에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림자 이게 챗GPT 오픈 AI 있잖아요. 오픈 AI가 바로 오늘 새벽 어제 정도에 이제 말로 하는 이 챗GPT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챗GPT 하면 우리가 키보드로 치고 대화하잖아요. 근데 그냥 말로 뭐 예를 들면은 뭐 배종찬의 시사본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라고 하면 인공지능도 말로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우리가 텍스트를 치지 않고 대화하면서 인공지능과 뭔가를 할 수 있게 됐고 두 번째는 단순히 그뿐만 아니라 이미지나 사진을 주면 이거의 내용을 정확하게 해석해서 알려줍니다. 예를 들면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아직까지는 이게 테스트로 일부에 오픈되고 있거든요. 네, 한 테스트 결과를 봤더니 공과금 같은 거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 공과금 영수증을 사진으로 찍은 다음에 이걸 AI한테 주고 그래서 내가 얼마 내야 돼? 이랬더니 얘가 그 분석을 해가지고 얼마 내시면 됩니다. 어디 계좌. 이것까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가 되면 앞서서 말씀드린 이 로봇 기술과 이 대화하는 게 합쳐진다. 이게 과연 또 어디까지 갈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아 근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 이 사람의 이 일자리가 사라지는 것 아닌가 상당히 걱정이 되면서도 새로운 또 로봇이 등장한다는 것은 미래의 첨단 기술로서 우리가 또 반길 만한 일이기도 한데 아니 이것과 관련해서 소장님이 책을 쓰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뭐 책 제목이 좀 도발적이긴 한데 제목이 인간이 지워진다예요. 이거 두렵네요. 인간이 지워진다. 네, 그런데 이제 내용은 인간이 지워진다라기보다는 인간이 더 선명해진다라는 좀 희망을 담고 싶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분명히 두 가지로 나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AI의 변화를 얼마나 잘 보고 변화를 보느냐에 따라서 정말로 인간이 지워지는 일들도 생기고요. 반대로 인간이 더욱더 선명해지고 인간이 필요해지는 영역이 생깁니다. 뭐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AI가 잘하는 일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단순 반복을 하는 거라든지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보고서를 쓴다고 할지라도 단순한 검색 이런 건 이제 AI가 잘하거든요.
근데 여전히 사람이 필요한 부분이 그 검색 결과를 갖고 그래서 어쩌라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우리가 인사이트라고 표현하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예. 아니면 해석의 영역. 그리고 이런 것들을 잘 엮어내는 능력. 이거는 여전히 인간이 잘하거든요. 제가 인사이트 K 연구소장입니다. 예, 맞습니다. 자, 그래서 그분들을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 지금에 있는 AI 도구들은요, 마치 하늘에 그냥 별이 쫙 있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별들은 계속 많아지고 있어요. 근데 인간이 하는 일은 그건 뭐냐? 그 별들을 보고 아, 저걸 연결하면 별자리라는 걸 만들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그 근원적인 생각은 인간이 한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일이든 간에 지금 다 이제 AI가 어디든 별자리처럼 막 쏟아질 거예요. 별처럼. 그럼 그것들을 얼마나 잘 연결해서 나만의 별자리를 만들거나 그것들을 연결을 한 걸 통해서 나만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더욱더 선명해지고 오히려 AI를 덕분에 내가 해야 되는 일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근데 반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하던 일이 그냥 단순히 별을 하나하나 만드는 일이었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들은 조금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분명히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유들 때문에 뭐 전 세계적으로 뭐 우리가 인간이 시간이 남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저작권 문제 혹은 뭐 기본소득 등등등이 전 세계로 논의되는 좀 근원적인 이유가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시간이 없지만 윤리적인 부분도 사실은 또 잘 챙기고 우리가 유지할 그런 필요가 있겠네요. 아, 그럼요. 그래서 전 세계 국가들이 지금 다 이 인공지능의 어떤 윤리적인 문제, 그다음에 저작권 문제 이런 거에서 법률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도 AI와의 좀 그 조율이나 방향성들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송은 계속 사람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아, 이게 저처럼 이제 제가 볼 때는 소장님이 그렇게 드립치는 것들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은 좀 아직은 좀 남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 들기도 합니다. 아재 개그 AI는 안 나오나요? 아, 충분히 만들 수 있지만 제가 만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자, 지금까지 IT맨 김덕진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배정찬의 시사본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비가 내리는 곳도 있고요. 안전에 여러분들 많이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치권 이슈 계속 긴박하게 돌아가는데요. 내일도 여러분들과 함께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낮 12시 20분에 배정찬의 시사본부는 다시 돌아옵니다. 여러분들 안전하고 행복하고 건강한 오후 되십시오.